거액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식 거래가 언제쯤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길게는 1년까지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2가 내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립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참여한 한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는 7일부터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작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시장에서는 실적 추정치가 상향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주의 성적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은행들의 가계대출 공급 규모가 지난해보다 13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 상승과 함께 DSR 규제도 강화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출난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투자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거액의 횡령 사건에 휘말린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식 거래가 15영업일 이상 정지됩니다. 거래소가 상장 적격성 심사에 들어갔기 때문인데 상패 가능성은 낮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길게는 1년까지 정지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880억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 임플란트.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실질 심사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오스템 임플란트는 25일부터 즉시 주식 거래가 재개됩니다. 하지만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될 경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주식 거래가 쉽지 않게 됩니다. 심사 대상 결정 기한은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조사가 길어질 경우 2월 17일이 돼서야 심사 여부가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업계는 자기 자본 대비 횡령 규모가 큰 만큼 자금 회수 가능성에 따라 실질 심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의 지속성하고 재무 상태랑 경영 투명성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회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고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회수 가능성 부분도 당연히 요소 중에 하나로 볼 수밖에 없겠죠. 워낙 규모가 커가지고. 심사 대상 법인으로 선정되면 회사는 영업일 기준 15일 내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 상장 폐지 여부나 경영 개선 기간을 확정하게 됩니다. 증권가에선 상장 폐지까지 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다만 횡령 자금 중 회수 가능한 규모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거래 정지 기간이 다소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주주의 횡령과 배임, 분식회계 혐의 문제 등으로 인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동아 소시오, 하나의 경우 일정 기간 주식 거래가 정지된 후 재개된 바 있습니다. 실질 심사 대상이 될 경우 대체로 3개월에서 1년 정도 경영 개선 기간이 필요하고 관련 심사 절차도 밟은 후 거래가 정상화됩니다. 오는 24일 오스템 임플란트의 거래 재개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기금은 물론 2만 명에 달하는 일반 투자자들의 근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 여파가 거셉니다. 관련해서 박혜린 증권부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박 기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앞서 리포트 보면 최대 1년까지 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한국거래소는 영업일 기준 15일 내, 그러니까 오는 24일 안으로 상장 적격성 심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실질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이 되면 거래가 즉각 재개되지만 대상이 될 경우에는 이 기업심사위원회에 회부돼 상장 유지나 상장 폐지, 아니면 개선기간 부여 등이 결정되게 됩니다. 만약 개선기간이 부여된다면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주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도 상장 폐지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분석들이 들리긴 하는데 이걸 그나마 다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래 재개가 돼도 문제가 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거래가 재개된다고 하면 이 회사 신뢰도 추락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또 횡령액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면 당기 순이익에서 제외돼 실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증권업계 시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증권은 이 대규모 횡령 감시 시스템 미비로 인한 이 ESG 리스크 상승과 낮아진 회사 신뢰도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며 목표 주가를 16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12.5%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예,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작은 기업도 아니고 시총 2조짜리 기업입니다. 그것도 한 개인이 어떻게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나 싶은데 지금 이 사건으로 우리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시다시피 온라인 주주 게시판에는 분노와 우려의 글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예. 더불어 이번 사태로 우리 코스닥 시장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외국인 투자자 비율은 현재 약 44.2%입니다. 예. 이게 어느 정도로 높은 수치냐면 코스닥 시총 100위 기업들의 외인 비중을 한번 따져봤더니 오스템 임플란트가 6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거래가 정지돼 버리니까 우리 코스닥 기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업계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외국인은 오스템 임플란트를 1,612억 원가량 사들였고 주당 평균 매수 단가는 13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마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코스닥 시장만 봐도 뭐 다 오스템 임플란트 여파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좀 수급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많이 빠져나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 매도세 전거래일보다 0.59% 하락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지수가 크게 내리다 보니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우 시총 23위에서 22위로 한 계단 뛰어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뭐 작년 말부터 사실 임플란트 업계 수출 성과가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특히 오스템 임플란트가 실적 기대를 많이 받아왔던 종목입니다. 네. 주가도 좀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는 참고로 국내 1위일 뿐 아니라 예. 임플란트 시장 기준으로 아시아 및 태평양 1위, 전 세계 4위권 기업입니다. 네, 지난 11월 오스템 임플란트를 필두로 치과용 임플란트 수출은 사상 최대 월간 실적을 기록을 했고 예. 특히 중국 수출의 경우 전년 대비 77%나 늘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로 임플란트를 미뤄둔 분들의 추후 이연 수요까지 발생할 수 있어 성장성이 돋보였는데 예. 이번 사태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대로 경쟁사들의 주가는 반사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업계 2위인 덴티움은 어제 오늘 합쳐 주가가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사실 이게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 업계에서는 또 대체 불가능한 1위 업체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어떻게 시장 판도가 좀 바뀔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규모 면에서 오스템과 덴티움의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 당장 시장의 판도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덴티움도 크게 상장을 하고 있고 오스템이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기 위해 주춤하는 가운데 덴티움의 약진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관련 소식이 계속 나오는 대로 저희도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위기를 좀 바꿔서 네. 간밤에 또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급등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 지난해 4분기 고객 인도량이 사상 최다인 30만 8천여 대였다는 발표에 힘입어 13.5%나 급등 마감했습니다. 예. 네, 종가 기준으로 1,200슬라 복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테슬라 관련 기업들은 그래도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좀 앞서서 주춤하면서 우리 시장 관련주들도 같이 부진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대표적으로는 LNF가 있습니다. LNF는 양극재 생산업체인데요. LNF는 양극재를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어서 관련주로 묶입니다. 지난 10월 테슬라의 공동 창업자가 만든 레드우드 머티리얼스와 이 배터리 선순환 공급 체계를 위한 협약을 체결해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이 양사는 협력을 통해 테슬라형 공급망을 확대하는 한편 리사이클링부터 양극 소재에 이르는 지속 가능한 이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LNF가 오늘 뭐 이렇게 지수가 전반적으로 빠지면서 같이 좀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장 초반에는 좀 크게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테슬라의 4분기 판매 호조로 LNF의 낙수 효과도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예. 이 하나금융투자는 4분기 LNF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2% 늘고 예.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글로벌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의 4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LNF는 신규 라인 가동에 따른 매출 증가 효과가 4분기부터 본격화됐다는 설명입니다. 향후에도 테슬라의 압도적인 생산 능력으로 인해 LNF의 수혜는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LNF 리포트 이제 나오는 거 보면 수익성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개선될 거다. 이런 분석들 나오면서 좀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NCMA 양극재라는 건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또 LNF는 양극재 출하량 또한 대폭 확대하고 있는데 지난해 양극재 4만 톤을 출하했는데 이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올해는 8만 8천 톤, 내년에는 14만 톤, 2024년에는 20만 톤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2차 전지주들 하면 LG 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앞두면서 2차 전지주들 영향을 받을 거다. 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모든 종목이 타격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LG 에너지솔루션 상장이 시장 자금의 블랙홀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까지도 나오는 한편 예. LNF는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LNF는 LG 에너지솔루션의 국내외 공장이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어서 이 상장 후 주가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수혜주들이 LNF 이외에도 또 꼽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잘 살펴보시고 전략을 짜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증권가에서 제시하는 목표 주가 들어보죠. 네, 하나금융투자는 오늘 목표 주가를 기존 29만 원에서 31만 원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증권업계 평균치는 28만 원 수준입니다. 오늘 주가와 비교하면 약 36%가량 상승 여력이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목표 주가 참고해서 전략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메타버스 열풍이 올해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SNS 세계를 제패한 것처럼 메타버스 시대의 대표 플랫폼으로 어떤 기업이 떠오를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사람을 닮은 가상의 공간 속 아바타가 마치 출근을 하듯 회사로 들어섭니다. 실제 사무실에 앉은 것처럼 업무 메일을 확인하는가 하면 대면 접촉에 따른 감염 우려 없이 직장 동료와 자유롭게 대화도 합니다. 모바일 게임 기업 컴투스가 공개한 메타버스 플랫폼 영상인데 실제 업무 공간을 가상 공간에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 특징입니다. 메타버스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메타버스 사업 진출에 열을 올렸던 기업들이 올해는 수익화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컴투스는 올해 하반기 일과 여가, 경제 활동이 가능한 메타버스 플랫폼 컴투버스 서비스를 론칭하고 전 그룹사가 입주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바이브 컴퍼니도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내놓겠다는 계획인데 이미 롯데백화점과 메타버스 커머스 플랫폼을 제작한다는 계약을 맺어 연내 실제 서비스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한 협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SM엔터, 하이브 등과 손잡고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리얼타임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무대 장치 없이도 콘서트 같은 행사의 현장감을 끌어올릴 수 있고 아티스트와 팬들 간 실시간 소통까지 가능해지는 겁니다. 저희가 리얼타임 컨텐츠 쪽으로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올해 안에 릴리즈는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나 메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플랫폼 효과를 이용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듯이 차기 대표 플랫폼을 향한 기업들의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이렇게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상용화되면서 그 열기는 고스란히 코인 시장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양한 메타버스 관련 코인들이 사용처를 확장할 걸로 보이는데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소규모 플랫폼들은 정리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이민년 새해에도 가상자산 시장의 키워드는 메타버스가 될 전망입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관련 코인들이 주목받으며 1년 새 수천 %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가 메타버스 도입의 원년이었다면 올해는 메타버스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평소 자기가 하고 있던 그 경험이나 이런 거를 메타버스 속에서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아마 활성화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메타버스 활용이 확대되며 일부 플랫폼 간의 옥석 가리기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 일부 코인들이 시장을 선점했지만 SK와 같은 대기업들이 메타버스 시장에 뛰어들며 소규모 플랫폼들은 정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기업에서 만들어내갖고 우죽순으로 생긴 거 말고요. 메타버스 코인 쪽보다는 메타버스 관련 산업을 하는 기업들이 발행하는 코인들이 주목받는 시대가. 유통 측면에선 메타버스 관련 코인들의 다양한 확장 시도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 중인 메타버스 관련 코인들 가운데 대다수가 단일 플랫폼에서만 유통되는데 다양한 체인에서 유통되도록 개편된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외연 확장이 사용자 편의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유동성을 확보해 경쟁력을 키울 것으로 내다봅니다. 사용자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관점인데 유용성을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유동성을 계속 확보하고 싶은 거거든요. 올해도 메타버스 테마의 코인이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존 코인들과 대기업 주도의 신생 코인 간의 경쟁 구도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정부가 올해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지난해보다 13조 원 정도 더 줄일 걸로 보입니다. 올해 가계대출 얼마나 받기 어려워지고 한도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보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금융기관의 신규 대출 여력이 한층 더 줄어듭니다. 최대치로 계산해봐도 지난해보다 13조 원 줄어든 97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는데요. 다시 말해 지난해보다 13조 원가량 대출이 덜 나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DSR을 적용받는 사람도 늘어나는데요. 올해 1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 원만 넘어서도 DSR 적용을 받게 되고요. 7월부터는 이마저도 범위가 더 넓어져서 총 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도 DSR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DSR은 나의 연간 소득에서 나의 모든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은행과 같은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지난해와 동일하게 DSR 40%가 적용되고요. 카드사나 저축은행,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DSR은 올해부터 50%로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카드론도 DSR을 계산할 때 올해부터는 포함시켜야 합니다. 1인당 대출 한도를 줄이는 안은 올해 또 있습니다. 바로 DSR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연간 원리금을 늘려서 추가 대출 여력을 낮추는 것인데요. 대출 만기가 짧아질수록 1년에 갚아 나가야 할 원리금은 늘어나겠죠. 바로 이걸 이용한 겁니다. DSR을 계산할 때 지난해까지는 신용대출의 경우 만기를 7년으로, 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으로 간주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각각 5년, 8년으로 줄어듭니다. 물론 대출 공급을 지난해보다 늘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중저신용자들에게 내주는 이른바 중금리 대출인데요. 인터넷 은행별로 목표치가 지난해보다 최대 7.1%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올해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당분간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 대출 취급은 잠시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 대출 창구에서는 신용도가 높다는 이유로 대출 신청 금액이 낮게 책정되는가 하면 아예 신용도를 낮추는 편법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대출 지원 정책이 중저신용자와 저소득층에 초점이 맞춰진 데 따른 결과인데요. 일각에서는 대출 역차별 논란과 함께 중저신용자들의 연체율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새해 들어 대출이 재개되면서 일부 은행들이 수요 폭증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많지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올해 효과적인 대출 전략 정치경제부 전민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 기자, 연초에 지금 대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새해 첫날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이죠. 토스뱅크에 대출 수요자가 몰리면서 토스뱅크 앱의 대출 한도 조회 서비스가 한때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네. 지난해 9월 출범한 토스뱅크는 영업일 9일 만에 대출 한도가 소진되면서 신규 대출을 중단했었는데요. 그래서 새해부터 최고금리 연 3% 초반, 최대 한도 2억 7천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대출을 재개하자. 예. 대출 한도를 조회하려는 실수요자가 몰린 겁니다. 네, 보통 심사에서 한도 조회까지는 1분 정도가 걸리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날은 3분에서 4분 정도가 걸렸다고 하고요. 심사 지연 메시지가 뜨면서 이제 대출을 기다리다가 뭐 대출 승인까지 1시간이 걸렸다라는 이제 대출 수요자도 나타났습니다. 예. 특히 DSR 규제 강화는 이달 3일부터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토스뱅크는 1일부터 이제 이틀 다른 시중은행보다 이틀 전에 대출을 재개한 탓에 미리 대출을 받아놓자 이런 수요가 생기면서 더 대출자들이 몰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똑똑한 소비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맞습니다. 인터넷 은행이 그렇다는 거고 네. 실제 창구가 있는 시중은행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예. 뭐 작년에 대출 막혔던 농협은행도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이제 대출을 다 정상화했고 이제 SC제일은행도 8월부터 판매를 잠정 중단했던 신규 주담대 상품을 다시 선보였습니다. 예. 대출 정상화로 사라졌던 우대금리 혜택도 다시 부활하고 있는데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축소했거나 폐지했던 우대금리를 되살렸고 농협은행도 이달 중에 이제 0.1에서 0.3% 수준으로 축소됐던 우대금리를 더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우대금리를 올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연초 대출이 재개된 데다 우대금리 부활 효과까지 겹쳐서 시중은행에도 연초부터 대출 한도 조회를 문의하거나 이제 대출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앞서 한 13조 원 정도 대출 총량이 네. 지난해보다 적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은행에서 대출을 더 안 해주려고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그 앵커가 말한 대로 그 DSR 규제 등으로 올해 대출 한도 자체가 지난해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본격적인 주택 거래 성수기가 이사 처리되면 은행 지점을 이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 지점을 전전하는 대출 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지금은 DSR 규제가 강화되기 전인 지난해 말 이미 대출이 급한 사람들은 대출을 다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폭풍 전야처럼 고요한 거고요. 토스뱅크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언제 다시 대출이 막힐지 모른다는 대출 절벽에 대한 공포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벌어졌던 선착순 대출 현상도 올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출 빙하기가 찾아왔다 이런 네. 얘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쓸만한 대출 전략이 있을까요? 좀 힘들게 한데 있긴 있습니다. 네. 일단 분기 초를 노려라. 네, 이거부터 기억해 두셔야 될 것 분기 같은데요. 초를 노려라. 네, 왜냐하면 이제 은행들이 대출 한도를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관리를 하기로 했거든요. 당국도 그렇게 지시를 했고, 예. 그래서 분기 초 그것도 예컨대 3월이면은 3월이면 이제 월초. 분기의 월초 이게 예. 이제 제일 대출 받기 유리한 거고요. 1월, 4월, 7월, 10월에서 네. 그 그럼요. 월 초에 네, 받는 게 월 낫다. 초에 분기의 아주 초.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기가 많은 그 적격 대출 상품, 그러니까 적격 대출 뭐냐면은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이나 보험사를 통해서 공급하는 정책 주담대 상품인데 예. 또 이게 너무 인기가 많아서 어제 우리은행하고 농협은행이 한도를 농협은행이 이거를 이제 재개를 했는데 판매 재개를 했는데 네. 바로 하루 만에 한도가 소진이 됐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인기가 많은 정책 주담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들이 월별로 한도를 관리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점도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일부 상품은 월별로 또 한도가 네, 관리가 인기가 되는군요. 많은 건요. 예. 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DSR 규제가 1억 원 초과 대출로 강화되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가급적 상반기 받는 게 좋겠습니다.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대출을 받기가 좋다. 네네. 올해 이 내 집 마련 계획을 하신 분들도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분들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받는 게 좋을까요? 네, 주택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 기간을 감안해서 한두 달 전에 미리 한도를 알아보고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예비 자금 확보용으로 개설해둔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를 줄이거나 없애는 게 유리합니다. 또 신용대출이 있다면 이제 갚을 수 있다면 미리 갚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1년 동안 갚는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DSR 규제 때문인데요.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주담대 한도가 그만큼 줄어서입니다. 당장 올해 1월부터 총 대출의 2억 원만 넘어서도 DSR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연소득 4천만 원인 무주택자가 서울에서 6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요. 이런 집은 이제 서울에 지금은 없지만 네. 그래도 한번 예로 한번 예입니다. 들어보죠. 네. 지난해까지는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달부터는 대출 만기를 최장 30년까지 잡아도 최대 3억 원까지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출 금리가 이제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자를 줄이겠다면서 무작정 대출을 갚는 것도 이제 갚았다가는 낭패를 또 볼 수 있습니다. 대출을 갚았다가 다시 빌릴 때 강화된 DSR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대출을 상환하면 다음에 받을 때는 한도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이 대출 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상급지로 갈아타기가 좀 쉽지 않겠습니다. 은행별로는 어디가 대출이 더 받기가 좋은지 궁금한데 아무래도 인터넷 은행이 좀 더 유리하겠죠? 네, 맞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중저신용 대출을 확대하라는 특명을 준 인터넷 은행에는 좀 더 이제 한도에 여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이제 시중은행보다는 인터넷 은행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지난해 대출 총량 규제에 발이 묶였던 인터넷 은행들은 새 공격적인 영업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K뱅크는 지난해 11월 중단한 고신용자 대상 마이너스 통장 판매를 다시 시작했고요. 개인 사업자 대출 상품도 검토 중입니다. 카카오뱅크도 여전히 고신용자 대상 대출은 하고 있지 않지만 올 1분기에 100% 비대면 주담대 상품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걸로 최근 임직원 테스트를 마치고 실제 상품을 이용할 외부 고객을 선정해서 대출 절차에 맞춘 테스트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 DSR 규제는 이자를 많이 내면 한도가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고금리 대출을 좀 하나씩 정리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전민정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계 최대 산업기술 전시회 CES 2022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여파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역대 최다 규모로 참가를 결정해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김선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뒤 CES가 주목한 첨단 기술들이 공개될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메타버스, 모빌리티, 우주산업, 푸드테크, 헬스케어까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각국 기업들의 이름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2년 만에 열리는 오프라인 행사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이곳 라스베이거스로 날라온 참가 기업 관계자들은 뒤에 보시는 것처럼 부스 설치에 한창입니다. 오미크론 확산 여파로 CES 2022에서 부스를 차리는 기업은 지난 2020년의 절반 수준인 2,200여 곳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CES 주최 측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는 행사를 하루 앞당겨 폐막하는 대신 예정대로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미국 최대 컨벤션 도시 라스베이거스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Last year we did not have CES here in Las Vegas because of COVID-19, but we're very excited to have them back, and the show will be 3 days, and we are very excited to have everyone here.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네로라 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행사 참석을 취소한 데다 프랑스, 이스라엘 등 첨단 기술 강국들이 최근 출입국 절차를 대폭 강화하면서 라스베이거스행을 결정한 기업들에 대한 주목도는 오히려 예년보다 높아졌습니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로 라스베이거스에 집결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존재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삼성, LG, SK 바디프렌드 등은 CES의 메인 전시장인 센트럴홀 한가운데에 대규모 부스를 배정받았고 올해 처음 CES에 참가한 현대중공업과 롯데정보통신 등도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컨벤션 센터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유레카 파크에서도 한국 강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의 부스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리스크에도 국내 기업들이 라스베이거스행을 취소하지 않은 건 오프라인 전시회를 통해 거둘 수 있는 사업 성과가 온라인 전시회와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 마케팅 세일즈 네트워크가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설립하면서부터 이런 해외 전시회를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활동을 굉장히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동안 계속 못했다가 작년에도 온라인으로만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온라인은 아예 성과를 못 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거면 오프라인으로 해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CES는 공식 개막에 앞서 오늘 미디어데이를 시작으로 일주일간의 대장정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내일은 CES 행사의 꽃으로 통하는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특히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첫 번째 연사로 나서게 되면서 CES 2022는 한국이 미래 신기술 주도국으로 본격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한국경제TV 김선엽입니다. 오는 7일 삼성전자를 필두로 국내 상장사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특히 국내 시가총액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증시 전문가들은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D램 현물 가격 상승에 힘입어 지난 4분기에 이어 올해도 두 회사의 호실적을 예상했습니다. 정희영 기자입니다. 오는 7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국내 상장사들의 지난해 4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국내 시가총액 1위와 2위에 있는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추정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6.6%, 335.2%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대부분 상장사들의 실적 전망치가 일제히 하향 조정되고 있는 반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는 상향 조정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국내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 전망치를 내놓은 215개사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한 달 전보다 0.6%가량 하향 조정된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0.1%, 0.4%가량 상향 조정되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호실적 전망의 배경으로는 지난달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것과 더불어 최근 이어지고 있는 D램 현물 가격의 반등이 꼽힙니다. 아무래도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같은 업계다 보니까요. 마이크론이 가이던스를 올리게 되면 마찬가지로 좋은 업황이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 가능하겠죠. 실제로 반도체 현물 가격 같은 게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D램 현물 가격 지수는 지난달 초 대비 12%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지난 4분기뿐 아니라 올해 역시 반도체 투톱의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물 가격이 반도체 가격이 약간 선행 지표 역할을 좀 하는 거죠. 상반기 내내 고정거래 가격이 좀 빠질 걸로 봤는데 현물 가격이 이렇게 미리 오른다는 얘기는 이제 결국은 빠지는 폭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덜 빠지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고 하반기서부터는 이제 가격이 조금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도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주요 국내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전달 대비 0.2% 하락한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0.3%, 1.8%가량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외국인 역시 지난해 말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거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달 평균 2조 원 넘게 순매도한 반면 지난 11월과 12월에는 각각 3조 6천억 원, 1조 6천억 원 이상 순매수하며 주가 역시 최근 두 달 새 각각 19%와 12% 넘게 올랐습니다. 다만 통상 4분기 실적의 경우 기업의 일회성 비용을 한 번에 처리되는 특성상 변동폭이 큰 상황. 실제 실적 발표가 전망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주가에 일정 부분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세계 최대 석탄 생산국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가 발전용 석탄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석탄 재고가 충분하기 때문에 당장은 큰 영향이 없을 거란 입장이지만 발전사들은 사태가 장기화되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발전용 석탄 수출을 금지한 이유는 자국의 석탄 재고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중국이 호주와 외교적 마찰로 인도네시아산 석탄 수입을 늘리면서 인도네시아 내부적으로 쓸 석탄이 부족해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 겁니다. 수출 제한이 장기화될 경우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
우리나라는 전체 발전용 석탄의 5분의 1을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석탄은 인도네시아와의 교역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는 품목입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곳은 우리나라 전력 생산량의 30% 이상을 담당하는 화력발전 회사들입니다. 요소와 달리 석탄은 호주 등 수입원이 다양하다고는 하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공급 부족으로 석탄 가격이 뛸 가능성이 높아 전력을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등 현지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엄중하게 인식을 가지면서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남동발전 등 5개 발전 회사는 지난해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폭등으로 석탄 구매에 지불한 돈이 1년 전보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까지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석탄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중국의 전력 상황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석탄 부족으로 발생한 중국의 전력난이 재발하면 국제 석탄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세계 석탄 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추운 날은 전력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때는 이제 중국의 전력난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국제 석탄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금지 조치 대응반을 운영하고 에너지 유관기관과 해외 공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석탄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이민년 새해 1월을 맞아 분양 물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치열한 청약 경쟁이 예고됩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이달 분양되는 물량은 전국 총 5만 4천여 가구, 지난해보다 4배 늘어난 수준입니다. 분양 비수기로 알려진 1월이지만 4차 공공사전 청약과 신혼희망타운, 2차 민간사전 청약 등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분양단지들이 대출 규제를 피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올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단지부터 DSR이 적용되지만 이들 대부분은 지난달 공고를 실시했습니다. 첫 분양단지 가운데서는 경기도 오산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산 기흥 분당선 연장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면서 작년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시흥과 인천 연수구 등도 분양 행렬에 동참합니다. 이번 청약 결과에 따라 올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반기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는 것을 좀 대비해서 상반기에 좀 분양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해 아마 분양에 대한 부분들로 어떤 바로미터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전문가들은 올해는 입지와 시세 등의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데다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분양 대금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여기에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되고 있어 향후 이자 상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예년에 비해 분양 물량이 대폭 증가한 만큼 미분양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거리 두기 강화 기간이 계속 길어지면서 지원 금액 지출 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 채무 1,000조 원 시대가 열리는데 빚을 더 내서라도 지원 금액을 올리자는 목소리만 나옵니다. 보도에 한창률 기자입니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 채무는 1,064조 4천억 원. 국내 총 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에 달합니다. 현재의 추세대로 진행된다면 2025년에는 국가 채무 비율이 60%에 육박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부채 비율이 IMF 선진국 평균의 절반보다 낮은 수준으로 양호하다고 주장하지만 비기축 통화국인 우리나라에는 다소 무리한 비교일 수 있습니다. 안정자산으로 여겨지는 기축 통화국 정부 채권 수요가 비기축 통화국의 정부 채권 수요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제신용평가사도 비기축 통화국의 채무 비율 60% 선을 위험 수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국회는 본예산 집행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수십조 원에 달하는 코로나 지원 관련 추경을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대 입장을 보였던 정부도 거리 두기가 강화되자 추경 가능성에 동조하며 여야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추경 논의가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코로나가 본격화한 2020년에 4차례, 지난해에 2차례 추경을 집행했습니다. 추경 한 번으로 딱 보더라인이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일단 올라가는 추세가 국가 부채 증가 추세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걱정을 약간 더. 코로나 확산 기미가 꺾이지 않으면 국가 채무 비율 상승세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추경만이 해답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기존 예산 가운데 선심성 예산을 찾아보고 이를 코로나 지원금으로 돌리는 게 국가 채무 비율 상승세를 꺾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오늘 한국경제신문과 금융위원회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31회 다산금융상 시상식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다산금융상은 우수한 성과로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금융인과 금융기업을 표창하기 위해 1992년 제정된 상입니다. 이날 개인 대상인 윤 행장을 비롯해 다산금융상 금상에는 KB국민은행과 미래에셋생명, KTB투자증권과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웰컴저축은행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네, 플러스픽 시간입니다. 이지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출발해 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키워드부터 준비했습니다. 네, 쿠팡 계획된 인상이네요. 원래 네. 쿠팡은 계획된 인상이 아니라 계획된 적자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 적자도 감수하겠다 원래 그런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던 쿠팡이 갑작스럽게 요금 인상을 좀 단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건데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진 먼저 준비했습니다. 네. 네, 이게 쿠팡 플레이의 독점 프로그램인 SNL 코리아 시즌2인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뭐 한두 번 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시즌2 첫 방송일이 12월 25일이었는데요. 출연자들이 이제 대선 후보자들을 패러디하면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주 주간 활성화 이용자 수는 191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제 쿠팡에 이게 부활해서 SNL이 부활해서 인기를 굉장히 크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네. 이게 이제 쿠팡 플레이에 가입하면 볼 수 있는 건데 이 요금이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돌연 쿠팡이 이 쿠팡 플레이의 가격을 인상한 건데요. 정확히는 지난 30일부터 와우 멤버십 요금을 2,900원에서 4,9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네. 와우 멤버십은 무료 로켓 배송, 무료 새벽 배송, 30일 무료 반품 등의 10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와우 여기 멤버십? 예. 네. 굉장히 좀 친숙한 이름이네요. 네, 맞습니다. 쿠팡 플레이 역시 이 멤버십, 와우 멤버십 안에 포함이 되곤 합니다. 네, 그렇군요. 2,900원에서 4,900원으로 인상이 됐으면 인상폭이 상당한 겁니다. 이게 네. 몇 퍼센트 오른 겁니까? 2,000원이나 올랐으니까요. 굉장히 예. 많이 올랐죠. 퍼센테이지로? 네, 모르겠습니다. 대략 한 70% 네, 정도 네. 오른 거죠? 네. 쿠팡 플레이 말고 쿠팡이 또 가격을 올린 게 있어요? 네, 쿠팡 이츠도 새해부터 스스로 프로모션을 종료를 하고 새로운 요금제를 좀 도입을 했는데요. 네. 자영업자 대상의 맞춤형 요금제를 좀 도입을 했습니다. 기존 프로모션을 통해서 입점 업체들은 건당 1,000원의 주문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5,000원만 부담하면 됐지만 이번 요금제 변경으로 중개 수수료 9.8%와 또 배달비 5,4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계획된 적자를 감수한다더니 갑자기 이렇게 요금 인상을 하는 행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계획된 적자가 아니라 계획에 없던 적자 때문인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에 쿠팡은 영업 손실이 준비한 표에 따르면 3억 1,511만 달러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 매년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지만 그만큼 적자 폭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적자 폭이 과도한 데다가 지난 3월에 뉴욕 증시 상장 이후에 매분기 흑자 전환 시기에 대한 압박을 받아온 만큼 쿠팡이 수익 개선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된 적자 얘기할 때 이런 요금 인상도 계획에 있었나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네. 그러면 이번에 요금 인상이 이 주가에도 좀 영향을 줬습니까? 어땠나요? 인상 소식이 발표됐지만 쿠팡의 주가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쿠팡 주가는 현재 고목가 35달러 이하 수준인 30달러 안팎에서 좀 머물고 있는데 잘 보이시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증권가에서는 5, 60달러를 목표 주가로 좀 보고 있지만 적자 등의 영향으로 아직까지 주가는 오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장 개시 때보다 지금 거의 절반 수준으로 네. 떨어져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겠다고 했는데도 주가가 안 오르는
이유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 인상이 뭐 적자폭을 줄이는 정도지 적자를 흑자로 전환할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키움증권 측에 따르면은 부가 서비스 매출 비중 확대는 전사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이지만 흑자 전환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요금을 올려도 여전히 경쟁사 대비 좀 저렴한 편이고요. 충성 고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익성 일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기자도 요즘 월급이 잘 안 모인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것도 계획된 적자입니까? 일단 계획된 적자는 아니고요. 일단 뭐 월급이 인상되기를 좀 바라보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깨알같이 인상을 꼭 네.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호재 만발 속 롤러코스터네요. 네. 호재의 만발인 곳이 어딘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궁금합니다. 네. 어디죠? 바로 게임업계인데요. 일단 국내에 호재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셧다운제라고 아시나요? 그렇죠. 네,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 시간에 대해서 인터넷 게임을 제공을 금지하는 건데 이번에 폐지됐죠? 네, 이번에 새해부터 좀 폐지가 됐고 그 대신에 청소년이나 보호자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게임 시간 선택제로 좀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에서 셧다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 정도가 남았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셧다운제가 이제 국내 호재인 거고 또 다른 호재가 있어요? 네, 바로 세계적으로 돈 버는 게임, 이른바 P2E 게임이 개화하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NC소프트, 넷마블, 카카오게임즈를 비롯해서 중견 게임사인 컴투스, 위메이드까지 일제히 사업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이 P2E 사업은 못 한다고 했었죠? 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은 P2E 사업 게임이 불법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으로만 진출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상황인데요. 네. 오는 1분기부터 국내 게임사들이 준비한 P2E 서비스가 게임이 계속해서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NC소프트와 넷마블은 지난해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내년 초 P2E 게임 라인업을 공개하겠다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돈 버는 게임들이 본격 출시된다라는 점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오늘 이 게임 업계의 주가는 처참했습니다. 네, 그렇죠. 어제 이런 기대감 때문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오늘 적잖이 좀 놀라셨을 것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예. 위메이드, 뭐 넷마블, NC소프트, 카카오게임즈 할 것 없이 종목들이 많게는 7에서 8%까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새해 증시 개장일인 어제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뭐 인기 게임 서든어택 개발사인 넥슨GT는 넷게임즈와 합병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어제 크게 올랐죠. 또 NFT를 이용한 미르포를 개발한 위메이드, 또 올해 본격적으로 NFT 적용 게임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NC소프트, 넷마블도 다 어제는 상승했는데 네. 하루 만에 이렇게 하락 전환한 것에 대해서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가 지난해 11월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번 하락 같은 경우는 이제 네오위즈랑 위메이드가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를 자진 철회했다 이 소식 때문에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쨌거나 이런 규제 불확실성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철회를 하면서 이런 게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는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이렇게 이 게임주들의 변동성이 극심해진 배경 이거 뭐라고 봐야 될까요? 워낙 대외 변수들이 많고 이런 변수들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게임 업계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수혜주, 코로나19죠. 네. 코로나19 수혜주로 꼽히다 보니까 팬데믹 상황에서 좀 따라 흔들리기도 하고 또 NFT 관련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급등했다가 코인이 급락하니 또 하락을 합니다. 또 중국 파노나 신작 발표에 따라서 실망감에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슈에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아무리 호재가 있어도 매수하는 타이밍이 중요한 업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뭐 실적이 실제로 뒷받침되는지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유망 사업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P2E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어디서 뭐 실적이 나왔다 이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그래서 유망한 게임사들을 증권업계에서는 좀 꼽고 있는데요. 특히나 위메이드와 또 컴투스가 꼽히고 있습니다. 네. P2P 사업의 성패는 플랫폼 구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수의 P2P 게임이 하나의 플랫폼에 모여야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A게임을 하다가 A게임이 재미가 떨어지면 아이템을 암호화폐로 만들어서 B게임으로 이동해서 소비하는 생태계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바로 이런 플랫폼 사업 윤곽이 나온 회사가 바로 말씀드린 두 회사입니다. 그런 그 게임 회사가 만든 P2E 게임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은다 이런 거군요. 네,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플랫폼이 위믹스거든요. 여기에 올해까지 100가지 게임을 좀 서비스하겠다 이런 계획을 좀 밝혔고요. 컴투스는 자사 플랫폼 하이브에 10종 이상의 게임 등록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또 게임사 모두 자체 NFT 거래소를 보유했다는 점도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자체 거래소를 보유하게 되면 게임사는 거래 수수료라는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위메이드는 P2E 게임 미르포 이용자들이 캐릭터 및 아이템을 사고 팔 수 있는 미르포 NFT를 개발을 했고요. 컴투스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과 함께 자체 NFT 거래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플러스픽 이지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